서울은 밝습니다. 너무 밝아서 사람들은 가끔 잊습니다. 이 도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밤이 되어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계속 달립니다. 카페에는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주식, 집값, 뉴스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모든 것이 현대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면 위에 짧은 속보가 뜹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사람들은 잠깐 봅니다. 그리고 다시 출근합니다. 커피를 사고 회의에 들어가고 메신저에 답장을 보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것이 가장 이상한 장면입니다.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너무 오래되어서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인은 너무 오래 북한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더 이상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군대에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방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를 설명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국 사회가 자신의 불안을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말합니다. 통일을 말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불편한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내일 갑자기 무너진다면 정말 모두가 안도할까요? 정말 모두가 기뻐할까요? 아니면 그 순간부터 한국은 지금까지 미뤄둔 더 큰 청구서를 마주하게 될까요? 북한은 왜 아직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는 익숙한 답이 있습니다. 김씨 일가가 권력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체제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더 차갑게 말하면 북한은 단지 강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너무 많은 사람에게 불편하게 유용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완충지대입니다. 미국에게 북한은 동북아 안보 질서를 설명하는 명분입니다. 한국에게 북한은 적이자 형제이고 공포이자 숙제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게 고립은 권력을 지키는 마지막 벽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단순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관리되어 온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오래 관리되면 어느 순간부터 해결보다 유지가 더 쉬워집니다. 먼저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편한 이웃이 아닙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중국 자신도 곤란하게 만듭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동북아가 흔들립니다. 중국도 불편한 시선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북한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반도가 서울 중심으로 통일된다면, 그리고 그 통일된 한반도가 여전히 미국과 강한 군사동맹을 유지한다면, 중국은 자신의 국경 바로 앞에서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과 두만강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상황.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에게 방패입니다. 완벽한 방패는 아닙니다. 가끔은 위험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 방패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좋아해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사라진 뒤의 세계가 더 두렵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지정학은 호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중국에게 북한의 붕괴는 단순한 이웃나라의 변화가 아닙니다. 국경 문제입니다. 난민 문제입니다. 미군 문제입니다. 동북지역 안보 문제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없는 한반도는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북한을 위협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미국에게도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존재감, 중국을 견제하는 위치, 이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북한이라는 위협은 매우 강한 명분이 됩니다. 위협은 두려움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동맹을 붙잡아두는 접착제가 됩니다. 만약 북한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이 정도의 군사체계가 계속 필요한가? 왜 한국은 계속 미국의 안보 우산에 깊이 기대야 하는가? 왜 동북아는 여전히 이만큼 긴장해야 하는가? 물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북한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해상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복잡한 전략을 훨씬 쉽게 보이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 지도 위에 표시할 수 있는 적, 속보로 반복되는 긴장. 정치는 복잡한 구조보다 단순한 공포를 더 쉽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게도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명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정말 북한 문제가 완전히 끝나기를 원할까요? 이 질문은 조심스럽습니다. 통일은 오랫동안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분단의 아픔, 이상가족의 눈물, 같은 언어, 같은 역사, 전쟁으로 찢어진 민족. 이 모든 것은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진짜 상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거대한 계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교과서 속 감동만이 아닙니다. 세금의 문제입니다.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집값의 문제입니다. 복지의 문제입니다. 치안의 문제입니다. 군사적 혼란의 문제입니다. 서로 너무 다른 경제 수준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실제 삶의 비용으로 바꾸는 순간 질문은 무거워집니다. 누가 그 비용을 낼 것인가? 이미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세대가 그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미 취업과 경쟁과 노후 불안으로 지친 사회가 또 하나의 거대한 충격을 받아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차갑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적입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미워하기에는 너무 가깝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분단이 만든 가장 잔인한 감정입니다. 북한은 한국 사회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군 복무의 이유가 됩니다. 정치권에는 안보 프레임의 재료가 됩니다. 시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됩니다. 가정에는 막연한 불안이 됩니다. 국가에는 풀고 싶지만 너무 비싼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가 실제로 가져올 변화는 두려워합니다. 통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의 삶은 자세히 상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끝난 뒤에 청구서를 여는 것은 망설입니다. 북한은 사라져야 할 위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순간 더 큰 비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문제의 진짜 불편함입니다. 이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외부에서는 북한을 쉽게 비이성적이라고 부릅니다. 위험하다, 고립되어 있다, 시대착오적이다, 미쳤다. 하지만 북한 정권을 단순히 미쳤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들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폐쇄적일 수 있습니다.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생존이라는 목표에서는 매우 차갑게 움직여 왔습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단순한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 보험입니다. 북한은 강해서 핵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강대국은 버틸 수단이 많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 네트워크, 동맹. 하지만 북한은 그런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경제는 작습니다. 외교는 좁습니다. 내부 정당성은 취약합니다. 그런 나라가 외부 개입을 막기 위해 선택한 가장 극단적인 수단, 그것이 핵입니다. 핵은 북한에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을 건드리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가시입니다. 작은 고슴도치가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그 고슴도치를 삼키려 할 때 입 안이 피투성이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북한의 계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당신도 고통을 입는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북한은 현대사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외부 개입으로 무너진 정권들. 북한은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회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다. 외교적 인정도 바뀔 수 있다. 제재 해제도 다시 뒤집힐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두려워하는 능력은 쉽게 무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에게 핵 포기는 단순한 군사 협상이 아닙니다. 정권의 목숨을 내놓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비핵화를 말합니다. 북한은 생존을 말합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하지 않았을까요? 시장을 열고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 길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성장했습니다. 베트남도 시장을 받아들이며 발전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키운 사례는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 개방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에게 개방은 성장의 문이었습니다. 북한에게 개방은 비교의 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순간입니다. 북한의 정당성은 경제적 성과보다 신화에 가깝습니다. 지도자의 혈통, 혁명의 역사, 외부의 적, 자립의 서사, 그리고 정보의 통제. 북한 체제는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정확히 모를 때 더 안정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남쪽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세계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자세히 알게 되는 순간 체제의 벽은 흔들립니다. 사람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너집니다. 평생 자신이 가장 순수하고 강한 나라에 산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언어를 쓰는 남쪽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경제 정보가 아닙니다. 신화의 붕괴입니다.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게 정보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정치적 폭발물입니다. 이 지점에서 K-드라마와 K-팝, USB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것은 그냥 드라마입니다. 노래입니다. 예능입니다. 작은 저장 장치에 담긴 파일입니다. 하지만 닫힌 사회에서는 다릅니다. 그 안에는 위험한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는가? 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르게 사는가? 왜 우리가 배운 남쪽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가? 드라마 한 편이 체제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한 편은 사람에게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상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닫인 사회에서 상상은 위험합니다. 총보다 조용합니다. 미사일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어떤 체제는 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교로 무너집니다. 북한이 오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외부의 폭격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정말 바깥 세상은 우리가 배운 대로 지옥인가? 정말 남쪽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 질문들이 많아지는 순간 통제는 더 많은 폭력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감시, 더 많은 처벌, 더 많은 공포. 하지만 공포가 강해질수록 체제는 오히려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북한은 쉽게 열 수 없습니다. 열면 비교가 들어옵니다. 비교가 들어오면 신화가 깨집니다. 신화가 깨지면 충성이 흔들립니다. 충성이 흔들리면 정권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는 미사일과 핵실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네 개의 두려움이 맞물린 구조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사라진 뒤 미국의 영향력이 국경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뒤 동북아 전략의 명분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한국은 통일을 말하면서도 통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을 두려워합니다. 북한 정권은 개방과 정보가 자신의 신화를 무너뜨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북한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문제가 사라진 뒤의 세계를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비정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정상처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닙니다. 긴장의 관리일 뿐입니다. 분단은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매일 갱신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붙잡고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쓰면서 가장 오래된 냉전의 그림자 아래 살아갑니다. K-팝과 반도체와 글로벌 브랜드를 자랑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언어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군대에 갑니다. 어른들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시장은 미사일 소식에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은 다시 평범해집니다. 그 평범함이 무섭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북한이 있다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사실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평화가 가져올 비용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통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의 삶은 자세히 상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북한의 붕괴를 말합니다. 하지만 붕괴 이후의 혼란은 쉽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적이면서 형제입니다. 위협이면서 명분입니다. 부담이면서 완충지대입니다. 너무 많은 이름을 가진 존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왜 사라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사라진 뒤의 세계를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이 아직 너무 적은 것일지 모릅니다.